예, 저는 충청북도에서 물관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환경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해서 저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수자원관리과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수자원관리과는 이제 치수, 이수 환경 중에서 치수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와 환경 쪽을 저희 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쪽에 있는 상수도나 하수도, 또 수질 관리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수질 총량이라든지, 또 저희들 건강 수계를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그 다음에 지하수 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안으로 저희들이 늘 25명이 되는 저희 과 직원들이 늘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좀 받고 있고, 그런 업무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관리 규칙 등등, 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이라든지 또 특별대책지역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청된 상류 지역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역 주민과의 어떤 관계, 또 규제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현안으로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수도법입니다. 국가에서는 이제 2040 국가 수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있지만 광역상수도에 대한 부분이 저희 과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금강 쪽에서는 이제 대청된 광역상수도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상류 지역의 보호녹천정동이 광역상수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정책에서 이제 지역에 대한 어떤 산업단지 활성화라든지 인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따졌을 때 광역상수도가 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경제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또 어떤 정책성에 의해서 꼭 저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수자원 관리법에 의한 충청북도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기관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라북도 또 충청남도 예전에 다 2011년도, 13년, 15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같으면 아마 지금 다시 재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충청북도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선8기 지사님 취임하시면서 물에 대한 가치, 물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미호강 맑은물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진행을 했지만 상당히 저희 충청북도의 관심이고 민선 8개인 최고의 현안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좀 부탁도 드리고 할 건데,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다, 금강경 물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제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이제 개요, 또 저희들 여건, 또 비전 목표, 또 사업의 내용, 또 재원에 대한 부분, 마지막이 좀 복잡하죠. 민관 참여 소통, 상생 협력의 유용물 관리 실현,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면 보시면은 이제 저희 미호강 유역은 1855제곱평방키로의 어떤 면적, 유역 면적을 갖고 있고, 국가하천이 한 65km, 그 다음에 지방하천이 한 14km, 그 다음에 이제 비법정 하천이 한 10km에서 89km의 유료연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11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그 유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주, 정평, 진천, 계산, 음성. 내용적 보면 저희들이 미호강에 하면은 이제 수질에 대한 부분, 또 수량에 대한 부분, 또 도민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다시 찾는 친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또 목표년도는 2032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배경, 목적 다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강에, 저희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강의 제1지류 하천이 저희 미호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나 충남 하류 지역에 미친 영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수질의 어떤 개선, 또 생태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국가 하천이고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물이 부족하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물 부족에 대한 물 확보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재해 방지도 있고 또 친수요가 공간 네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마스터 플랜 용역을 21년도 12월부터 해서 한 20개월 정도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을 했는데요. 참 저는 이걸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면서도 다양한 많은 걸 겪었기 때문에 이게 다 쓰지 못했지만은 일단 뉴욕에 있는 5개 시군과 또 저희 충청북도에 있는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진짜 여러 번 저희들이 이제 사업에 대한 발굴이라는 문제점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특히 이제 지사님께서는 저희들 TFA도 직접 참여를 해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포럼도 나오잖아요. 이제 포럼을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주관이 돼서 포럼을 한 건 아닙니다. 이 미호강에 대한 포럼은 민과 간이 협력했다. 상생협력 포럼이라고 저희들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호강 위협 협의회라는 저희들이 이제 비영리 단체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환경활동가라든지 여기 이제 맹 교수님이나 이런 분 저 학계에 계신 분들 많이 참여를 해서 포럼도 저희들이 이제 남다르게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 부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난해 3월 13일 날 환경부에서 통합물관리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그 다음에 이제 5개 시군,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이렇게 9개 기관이 저희들이 이제 상생협약 체결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저는 너무 좋은 내용이 뭐냐면은 수질과 생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자. 또 시범용수 공급을 통해서 미호강의 수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분석을 좀 해보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우리 정세훈 교수님께서 PM을 하고 계시는 미호강 유역 물순환 구조 개선 연구용 이 용역도 같이 해보자. 여러 가지 또 유역 공동체를 같이 해보자. 이런 부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그 환경부의 주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탄력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8월에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월에 완료하고 또 통합물관리 지원조례도 저희들 조례를 제정했고 또 유역공동체 또 12개의 기관단체가 같이 상생협약도 체결했고 또 시범사업을 위해서 강변여가수 개발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건 분석인데요. 뭐 배후 여건은 뭐 다 아시는 겁니다. 금강 1지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자부심, 또 청주시라는 또 배후 도시도 있다는 개념,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많이 미호강에 대한 애착이 가는 거고요. 미호강 소개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말씀드리겠고, 또 미호강에 107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충북도민의 인구가 164만입니다. 그래서 66%가 이제 미호강과 무심천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이라든지 뭐 광역철도, 공항 여러 가지 교통망도 괜찮다는 말씀드리고 또 미호강에 대한 어떤 유효종계든 법정 보호종이 이제 서식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성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 생태, 저희들이 현재 미호강은 나쁜 곳은 3에서 4등급 정도의 지금 BOD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고민스럽고 또 물확보 쪽에도 이제 그 미호강 하천 기본계획이 2018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그때 이제 40만 톤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국가계획에서 40만 톤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확보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재해 방지는 지난해 저희들한테 큰 사고도 있었지만은 그런 사고 외에도 도시 침수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해야 된다. 다시 친수요가 쪽은 이제 우리 도민이 다시 찾는 미호강이 돼야 된다는 개념에서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충북연구원과 그 메이저 용역회사가 같이 이제 과업을 수행했는데요.
충북연구원에 우리 김미경 박사님이 PM을 하셨는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은 두 번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식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수질, 수량, 신수요가 다 만족도로 봐서는 불만족으로 나왔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여기서 나왔고, 두 번째 저희들이 이제 다시 설문조사한 거는 저희들이 만든 그 사업 구상에 대해서 어떤가라는 그런 개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대부분이 수질 개선과 생태 보존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개념적인 것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전과 목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전은 저희들 천년 미곳의 자치, 천년 미호강의 미래, 맑은 물과 금빛 모래가 만난 아름다운 상생의 물줄기로 거듭나다. 이게 비전으로 저희들이 이제 채택을 해줬고요. 청정, 풍요, 안전, 풍치, 거기다 이제 거버넌스까지 해서 협력이라는 것까지 넣어서 이제 비전을 만들었고요. 목표는 이제 수질과 관련된 부분은 물 맑은 미호강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물 확보, 그러니까 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넉넉한 미호강으로 이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난과 관련돼서는 안전한 미호강이라고 정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생태, 역사, 문화, 경관 이런 부분은 이제 멋스러운 미호강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비전에 대해서는 잠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8월 14일 날 용역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사고가 좀 났는데, 미호강 쪽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전 선포식을 7월 19일 날 대대적으로 환경부 장관님도 모시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도 모시고 해서 지사님 주재로 이제 비전 선포식을 계획을 했는데 다 이제 없어졌어요. 사고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잃었습니다. 너무 이제 속상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 부서에서는 많이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20개월 동안 용역을 하면서 이제 부서도 자연재난과에서 저희 거로 넘어왔어요, 용역이. 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를 했지만 또 담당 그 공무원이, 육급 공무원이 이제 감독을 했는데 4번 바뀌었습니다. 그 담당 사무관도 2번 바뀌었어요. 20개월 동안에 이제 많이 힘들었던 사람도 있었고, 이 미호강이라는 그 플랜을 짤 때, 물론 금강역 환경청이라는 저희들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4가지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만들 때는 많이 힘들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목표 연도가 10년이다 보니까 단기를 목표라고 개념적으로는 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26년까지 잡았고, 또 중기는 29년까지 잡고, 장기는 32년까지 잡았는데 3단계로 잡은 의미는 큰 의미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또 수질 개선에 대해서 목표 연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스크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적으로 좀 잡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이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중기에는 이제 저희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물 확보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도입을 했고, 또 대청댐 용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그때쯤이면 저희들이 도입해서 추가로 용수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념을 좀 넣었고, 장기적으로는 강변여가수나 지하댐 이런 어떤 선도 사업을 마무리할 단계가 되기 때문에 장기로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 사업 달성 시 BOD 기준을 2등급 2.9로 잡았고, 유량도 45만 톤. 이거는 어떻든 지금 이제 금강역 환경청이 미호강에 대한 하천기 봉격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 수량이 다시 나온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비전과 목표를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비전 선포식에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틀지 못하고 여기 이제 금강유역의 물관리위원님들한테 처음으로 좀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강은 생명의 물줄기입니다. 잠시의 무관심으로
우리 곁에서 멀어져간 미호강. 이제 충북의 중심 하천인 미호강을 그 가치와 위상에 맞게 자연성을 회복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도심 속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한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명의 물이 다시 살아 숨쉬는 맑은 물의 미호강으로 도민의 행복한 삶에 다가가겠습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확충, 생태하천 복원, 여울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미호강의 수질 생태를 복원해 갈 것입니다. 맑은 물 확보로 물길이 살아 굽이치는 넉넉한 미호강을 만들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청댐 용수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지하 대수층과 제2용수를 활용해 아름다운 강물이 항상 흐르게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을 통해 통수 능력을 높이고 치수의 안정성을 증대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미호강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고유의 요력 환경과 지역 특색이 어우러진 조화롭고 멋스러운 미호강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충북인의 삶과 역사, 그리고 문화와 환경이 주는 멋을 살려 도민들에게 물이 주는 풍경과 휴식, 낭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상생의 미래를 위해 다시 천년을 더 유유히 흘러갈 미호강. 우리 충청북도는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호강 통합 물관리 상생 협약을 하였으며 앞으로 민관 산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요력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미호강 맑은물 사업은 소중한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더욱 찬란한 역사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3분짜리인데요. 요건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한 게 아니고 저희 이제 대변인실하고 저희 수자원관리과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잘 만들었죠? 네. 다음은 이제 사업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4개 분야입니다. 수질 생태 복원, 물 확보, 재해 방지, 침수 여가. 그래서 이제 전체 사업은 2030년까지 170건에 1조 8천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생태 복원은 뭐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비점부터 제일 힘든 가축 분뇨까지 다 해서 102건에 9,300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물확보 쪽은 이제 뭐 강변저가수, 지하댐, 샌드댐 요거는 선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 대청댐 추가 용수 뭐 이런 걸 기타 등등 해서 15건에 2,064억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방지 쪽은 뭐 저희들 이제 환경부 쪽에 예산 위주로 했는데 도시침수 요건 하류 지역에 이제 청주 권역으로 해서 잡았고 상주 쪽으로 해서 다시 이제 우수관로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방 이쪽도 해서 16건에 4,375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친수요가 쪽도 이제 37건에 한 2,300억 정도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요건 이제 수질 생태 분야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저희들이 요거는 이제 환경 1구간, 2구간은 이제 환경부나 금강청에서 나눴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상주에는 축산계 오염원이 65%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축산계, 토지계, 새마을계 쪽을 순인데 하류 지역도 비슷하지만 축산계 오염원은 좀 적어들었고 토지계와 이제 새마을계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생태 쪽은 저희들이 이제 BOD가 지금 1.2에서 3이고
2에서 3등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축산계 오염원, 토지계 오염원을 저희들이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업은 가축분뇨 관리 사업이 있고 하수도 사업이 있는데, 가축분뇨 사업은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50% 정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통해서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 의도인데, 최근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제일 저희들은 이제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도 사업도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경제성을 떠나서 해야 될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안 넘어가는데. 한 번만 넘어가주세요. 불합보 쪽은 이제 저희들이 그 15건에 2064억 원인데, 어쨌든 구간은 1, 2구간으로 나눴고, 현재 대책 부분은 그 대전된 용수도 있고, 또 지역의 농업 용수도 있고, 강변여가수, 지하댐 개발 이런 부분에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이제 강변여가수 개발 사업, 또 대청댐 추가 용수 공급 사업, 지하댐 설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재방지 다시 넘겨줘요. 예, 재방지 쪽 잠깐만요. 예, 재방지 재방지 쪽은 이제 상류 지역은 저희들이 하천정비 사업이고, 하류 쪽은 이제 청주시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도시침지 대응 사업, 환경부 사업 위주로 이렇게 넣습니다. 다음. 친수요가 조금 구간은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둘레길도 있고 여러 가지 자전거 길까지 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에 넣습니다. 그 내용 친수요가 주요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해놨는데, 어쨌든 다 대등소이하게 지역별을 안배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연차별 투자 계획은 어떻든 간에 170건에 그 1조 8천억 원 대단히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52% 돼 있고 도비가 13%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수질 생태와 재해 방지는 국고 보조가 되는데 물합보나 친수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부시장도 말씀하셨듯이 단일 지역에 통합물과 지원 조례한 거는 저희 미호강이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의회가 설명하고 또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히 고민하고 같이 이제 노력을 해서 만든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미호강역 상생협약 체결도 저희들이 이제 12개 기관단체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호강 유역에 대한 구조적인 거, 비구조적인 거를 다 포함한 통합 환경정보 플랫폼을 구축을 올해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민간단체에서 미인이 할 수 있는 미호강역 통합물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지난 금년 5월 달에 현재 지금 발족식도 한 상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적 근거나 행정적 근거를 통합물관리 지원조를 만들어서 앞으로 10년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약 체결은 12개 기관입니다. 충청북도, 금강청, 교육청, 그 다음 5개 시군. 경제단체 협의회는 산업단지 오염원 때문에 들어갔고, 농업인단체는 토지계 오염 때문에 들어갔고, 축산단체 협의회는 우리 축산 오염원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호강 유역 협의회가 총괄해서 미인의 역할을 할 겁니다. 다음. 플랫폼 구축은 저희들이 1억 5천을 들여서 기본적인 구조적인 사업, 비구조적으로 통합물과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하는 민간단체 활동을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과학기술 그쪽에 공모 사업에 또 하나 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플랫폼 구축은 제대로 해서 앞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통합물과 지원 사업 추진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호강 뉴욕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천 감시도 하고 하천 관리 활동, 뭐 하천 보호 활동도 하고 환경 조사 활동,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축까지 다 하는 건데 저희 충청북도가 아닌 이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도가 주관이 돼서 예산도 확보했지만 내년도부터는 5개 시군도 같이 참여를 해서 예산도 내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문구는 늘 읽을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미호강 맑음물 사업,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상생의 미래를 위해 미호강 맑음물 사업은 충청북도 환경분화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미호강은 저희 충청북도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지역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해서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플랜에 넣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오면서 제일 기분 좋았던 거는 우리 금강경 물관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미호강에 대한 과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포럼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아마 미호강 마스터 플랜을 잘 이행해서 2032년도에는 목표하고 있는 2.9, BOD 2.9, 그 다음에 물 확보도 45만 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저는 뭐 충북도민도 아니고 청주시민도 아니고 또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 미호강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특별히 또 농업용수 분야는 우리 맹성진 교수님이 또 지역의 최고의 전문가신데 제가 또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절도 하고 했는데 아까 그 김근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국회 물포럼에 그 농업용 저수지의 역할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아마 그 미호강이나 또 금강유역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혹시나 제가 지역의 그런 특성이나 미호강에 대해서 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이 내용이 또 개별적으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에는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 발표에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종식 과장님께서 미호강에 대해서 그리고 미호강의 맑은물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첫 번째 발표인 줄 알고 저 나름대로는 또 좀 찾아서 제 발표 순서는 이와 같고요. 예, 좀 준비를 했는데 뭐 여기는 거의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호강이 그 충북도와 청주의 중요한 젖줄이고 또 도민과 시민이 정말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는 강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도 단위에서 단위 사업을 이렇게 크게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가져가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충북도는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앞서 나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미호강이 수질에도 문제가 있고 수량에도 문제가 있고 또 재해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 제가 또 배울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그 미호강 그 사업 중에 통합물관리 시범 사업이 제 눈에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없는데 또 여기 충북도에서 이 그 통합물관리를 실현하는 우수 모범 사례로서 환경부와 또 충북도와 지자체 그리고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가 합심해서 미호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한테는 고무적으로 다가왔고 상당히 감동적인 그러한 사업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시범 사업을 하고 올해도 2차 시범 사업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미호강의 수질도 개선되고 유량이 또 많이 확보가 됐다는 그러한 효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농업용 저수지를 그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메인으로 좀 고려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차원에서 발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충북도가 가지는 농업용 저수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충북도의 자산입니다. 충북도의 자산이고 또 청주시 미호강에도 한 89개의 저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자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농업용 저수지의 역할을 좀 새롭게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우리나라 그 식량 안보에 있어서 상당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그 저수지를 짓고 또 경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외국 원조와 경제개발 5개년 그리고 차관 도입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저수지를 축조하고 관리해 왔는데 그 농업용 저수지의 가장 주 목적이 농업용수 공급입니다. 단일 목적으로 농업용 저수지가 축조되어 왔고 관리되어 오다 보니 미호강에서 필요한 물을 주는데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 목적이 농업용수 공급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변하고 있는 것이 식생활 변화입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그 농업용수 공급의 대부분이 쌀 생산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곡 식물이 작물이 쌀이기 때문에 쌀만큼은 저희들이 100% 자급자족 정책을 실현해 왔기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의 대부분의 물은 쌀 생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 소비량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1970년 대비 지금 2023년 1인당 136kg을 먹던 것이 지금은 한 56.4kg. 지금은 뭐 먹을 게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쌀 생산량은 370만 톤 정도 되고요. 소비량은 291만 톤 정도 됩니다. 여기에 갭이 78.4만 ton이 해마다 남는다는 것이죠. 이걸 보관하고 활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경지를 타작물 재배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을 또 농업인들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고부가 가치 작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아서 최근 들어서 밭작물이나 시설 재배, 스마트팜 쪽으로 상당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 사용량은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논 면적이 줄어들고 하지만은 왜냐하면은 그
그 작물을 생육하는 그러한 재배 기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기계화 경작을 하고 있고 또 친환경 재배도 하고 있고요. 우릉 농법 이런 거는 물을 계속 대야 되는 농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모작이 늘어나고 있고 시설 재배, 밭작물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 용수가 또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사용량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떤 그런 극한 가뭄, 극한 홍수 현상도 기후변화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재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기온으로 봤을 때는 세기 말로 갈수록 연평균 기온이 1.9에서 5.8도씩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계 평균보다 상당히 그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볼 때 우리나라가 더 세계 평균 이상으로 취약한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가물량으로서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지역별로 공간적으로 시기별로 집중돼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극한 홍수와 극한 가뭄을 함께 겪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 현재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현재 대비 미래의 우리의 그 물 인프라가 과연 안전한가? 충북도에 가지고 있는 물 인프라, 미호강에 가지고 있는 물 인프라가 과연 안전한가에 있어서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작년과 그 전에 최근에 겪었던 저희들이 심각하게 겪었던 부분인데 농업용수 역사상 처음으로 원류 현상이 일어나서 거의 붕괴 직전에 가서 마을 전체를 침수시킬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서울의 도림천의 지하 그 반지하 집에 또 침수 사건, 포항의 아파트 그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건들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호남 지역에 극한 가뭄이 있었고 또 같은 해에 7월에는 엄청난 극한 호우로 인해서 중부 지역을 강타해서 침수와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농업용 저수지 분야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노후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해마다 7천억 원을 들여서 개보수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미래의 기후변화에 그 극한 가뭄이나 극한 홍수를 대비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죠. 특히 농촌 지역에는 이러한 노후된 저수지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안전진단 등급이 C 이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예산 때문에 그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커버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수준에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전체 총 저수지가 한 17,000여 개가 되는데 시군 관리와 공사 관리를 합쳐서 보면 50년 이상이 81.3%나 됩니다. 저수지의 내구연한은 주로 이제 저희들이 50년으로 보고 있는데 내구연한 이상이 된 게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된 저수지를 그냥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다양한 그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통합 물관리 정책이 시행되면서 농업 용수에 대한 그 다양한 다기능 다목적 역할을 하라는 그러한 요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 목적 외에 농업 생산 목적으로서 농업용 저수지의 그런 중요성은 점점
저하되고 있고요. 노후된 저수지가 농촌 지역 주민의 삶과 터전에 미치는 영향, 안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역의 다양한 물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용수 공급 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수지의 주 기능을 농업용으로만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농업용수로만 국한하지 말고 좀 더 포괄적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지역의 어메니티를 증대하면서 지역사회, 공간, 환경, 생태, 문화, 역사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부여하는 가치 증대를 하는 작업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농업용 저수지를 국가와 지역사회에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요 시설로 활용하자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저수지를 단순하게 농업용으로만 둘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향후는 다양한 가치 증진을 위해서 좀 명품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와 생활 수준에 부응하는 농업용 저수지 역할을 제고하고 또 시설 투자를 다양한 다원적 가치 평가를 고려하고 그리고 단순한 시설 유지 관리보다는 물 서비스 경영 차원에서 좀 수준 높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미래 세대에게 저수지를 명품화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물 확보 차원에서 물 안전 차원에서 좀 제공하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업용 저수지 본래의 식량 생산 기능과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 예술성, 쾌적성을 추구함으로써 농촌 경제와 주민 안전, 경관, 문화, 환경, 생태 등을 아우르는 그러한 명품 저수지로 재탄생시킴으로써 농촌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를 또 활성화하고 주민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그리고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농업용 저수지를 잘 활용하면 수량 확보뿐만 아니라 수질 개선 그리고 수재로부터 안전하고 또 미호강에 필요한 친수, 여가 그러한 시설들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차원에서 저수지 리모델링 차원에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저수지 과거에 실시한 저수지 뚝 높이기가 100% 성공한 사업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이 사업을 실시했기에 지역에 필요한 물이 좀 더 확보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노후화로부터 좀 더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전국적으로 한 110개의 사업이 진행됐고요. 2조 7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한 5, 6년 정도 걸렸고요. 뚝 높이기 사업은 제방 증고에 따라서 타입이 3가지 타입으로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또 특이사항 주목할 사항은 우리나라 처음으로 농업용 저수지에 친수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 편의시설과 또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한 저수지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을 한 시도가 상당히 큰 의미였다고 봅니다. 단순한 농업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설의 효용 가치를 높여서 활용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을 통해서 추가 확보량이 한 1억 9,400만 톤 정도 되고요. 환경용수 방류 가능량이 3억 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홍수 조절 효과도 있습니다. 제체 평균
제철구가 평균적으로 한 4.9m 증가됐고요. 홍수위가 평균적으로 4.2m 증가됨으로 인해서 홍수 저장 능력도 많아졌고 배제 능력 그리고 지체 시간도 증가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러한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농업용 저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북 지역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호강은 한 89개 정도 되는데 너무 미호강에 집중돼서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고요. 충북 지역 전체의 농업용 저수지가 한 749개소 정도 됩니다. 공사 관리가 188개고요. 지자체 관리가 561개입니다. 이 중에서 50년 경과 연수가 이상 되는 것이 86.5%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경과 연수가 많이 오래된 노후된 저수지가 상당수가 있었고요. 30년에서 50년이 한 87%, 30년 미만이 한 4.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수량으로 봤을 때는 30만 톤, 30에서 50만 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50만에서 100만 톤이 23.4%, 100만에서 1000만 톤이 17%, 그리고 1000만 톤 이상이 한 1.6% 정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저수지를 우리가 농업용으로만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자산가치, 효용가치를 높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미호강과 충북 도민에게 이롭게 사용할 것이냐 그거는 여기 계시는 분들 시민과 도민들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 유역 뚝높이기 저수지는 상당히 적더라고요. 9개 정도 시행이 됐더라고요. 9개 정도 시행이 되고 그리고 미호강은 한 5개 저수지가 미호강의 지류 지천이 한 2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상류유역에 위치한 이러한 5개 저수지가 지금 뚝높이기 저수지로 사업이 추진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추가 확보량이 한 950만 톤 정도 추가 확보량이 됐고요. 그리고 환경용수 확보량은 6만 5천 톤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조건이 있는데요. 비간격이 동안 저수율이 100% 다 찼을 때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저수량이 또 떨어지면은 이 환경용수량 활용 가능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용수 확보량이 이렇게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좀 더 맑은물 사업에 이러한 기존의 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새롭게 뭔가를 조성하기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환경 부담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그렇지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 맑은 물 사업도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도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관계 기관들이 이 가능성을 또 정밀하게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 김종식 과장님 발표 내용을 보면 다 뭐 하겠다 하고 기존 저수지 활용은 한쪽 기통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새롭게 또 뭘 조성하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기존 시설을 조금 더 증고해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수질 개선도 하고 홍수 조절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지혜로운 어떤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호강 유역의 유량 확보 차원에서요. 유역 내 기존 시설을 통합적 관리, 물순환 체계에서 통합적 관리, 선적인 측면, 유역 면적인 측면을 다 포함해서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가장 우리가 지혜로운 솔루션을 찾을 것인지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노저수지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맑은물 사업과는 별개로도 노저수지는 상당히 우리 국가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수 차원에서도 그렇고 취수 차원에서도 그렇고 본류와 지류관계 연계 운영은 당연한 얘기고요. 이제는 각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 간의 연계 통합 운영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그 뚝높이기 사업을 해서 비용을 누가 대고 또 누가 관리 주체가 되고 하는 그런 또 복잡한 또 문제가 있지만 서로의 그런 기독권을 존중하고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다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더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호강 유역 내 저수지 뚝높이기 사업으로 여유 수량을 좀 많이 확보해서 하천 유지 용수량이라든지 생활 용수 또 수질 개선 등등의 다양한 지역 용수로 활용하고 깨끗한 물이 있으면은 침수 시설을 통해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사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할 정도로 저성장으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게 킹댐입니다. 요게 지금 제가 요게 킹댐인데 상당히 잘 지었더라고요. 킹댐은 저희들 농업용 저수지는 최고로 돈이 적게 드는 필댐을 사용하고 있고요. 필댐 축조 형식은 치수에 있어서 홍수재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파이프 현상이라든지 이런 데 되게 취약한데 킹댐은 CSG 공법을 해서 하상 모래 잔해나 굴삭토를 이용해서 바로 거기서 시멘트를 해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환경 부하가 되게 적은 공법이고요. 킹댐은 사다리꽃 CSG 댐 형식으로는 세계 최초랍니다. CSG 공법은 수자원공사에서 사용한 그런 공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는 아닙니다. 댐 기능으로는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시골에 있지만은 다양한 홍수 조절이라든지 생활용수라든지 하천유지용수로 다양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축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만들어서 시설 견학도 하게 하고 환경학습도 하게 하고 주민휴식처로도 활용하게 하고 축제와 연관해서 또 연계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설 본류의 기능 그 자체만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효용 가치를 확대해서 그 지역에서 정말로 그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와서 일본은 정말 댐 하나 만드는데 저수지 하나 만드는데 정말로 디테일에 강하고 정말로 정밀하고 정말 장기적인 악목으로 투자를 하고 활용하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경제 수준이 거기에 다다랐고 우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고 의식의 전환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가진 자산을 잘 활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여기 지역의 전문가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고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그 미호강이 충북도 그리고 청주 시민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국가 전체에서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청주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어떤 이유인가 했더니만은 우리 그 선조분의 지성촌이 바로 이게 청주 또 충주였더라고요. 아까 청운구의 그 국회의원님 그게 그 옛날 이상훈 국방장관 그 집안 아시죠? 네, 그 청운구에 이 연구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우리 지금 그 영규방 교수님이 와 계시지만 제가 안양천을 하고 난 그 서울에 그 양재천을 하고 난 뒤에 영규방 교수님하고 이게 지금 미호강 저 상류부터
하류까지 우리 구석구석 다 다녀보셨고요. 또 우리 배명순 우리 차기 다음 발표하실 분이 계시는데 덕분에 여기 토토초청 강연도 했고 또 충북 도청에 한 15년 전입니까 제가 교육을 담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충북 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참 편안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그 연고로 오늘 발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심성의껏 발표할 테니까 발표 시간 5분만 더 주시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미호강, 제 전공은요, 하천 강바닥에 비교 하천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부전공은 보존 생태학을 했기 때문에 생태적인 용어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 우리 미호강에 금강하고 미호강이 있습니다. 하천 이름 중에 한자나 미자나 금자가 들어가면 이게 우리나라의 이두문자예요. 이두문자를 차음할 때에 금이 들어가면 엄마의 젖이라는 뜻이에요. 젖줄, 금강. 이게 함부로 하천에 이런 이름을 잘 안 붙여요. 금강, 예? 엄마의 큰 젖줄. 미호강은요, 물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 딸 잘 되라고 어디 가서 정화수 들어가 빌죠. 그 정화수가 용출수입니다. 용출수가 많은 장소가 바로 미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나중에 이두문자 한자를 차음할 때에 우리 뭐 금강에 그 금자를 쓰고 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물이 풍부하다, 양질의 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에 사는 유형 또 미호강에 사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가 생물학적인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상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토사입니다. 이 강바닥 현장을 다녀보면요. 토사의 거동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생물학적인 또는 생태학적인 또는 과학적인 얘기를 해서는 항상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시수 안전성하고 수생의 건강성을 동시에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미호강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했다가 약간 포괄적으로 제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 발표 순서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하천 당면 과제입니다. 이게 우리 이렇게 교수님들도 뭐 친구 교수도 오시고 선배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면요. 하천 관리가 심각합니다. 왜? 이건 차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따른 문제들이 결국 힘겨운 사람들이 우리 김종식 과장님 같은 하천 관리자들이요. 5성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건강에 사회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우리 학자와 기술자의 조금 더 고도의 관심을 가져주셔야만이 하천 관리자들이 하천 관리가 편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도 특성별 지역 갖춘 맞춤형입니다. 이게요, 그 네덜란드나 독일, 미국, 일본 가게 되면요, 우리나라에는 하천 설계 기준 포함해서 모든 설계 기준이 상위 개념이에요. 그걸 어기면 안 돼요. 반대로 선진국 정반대예요. 가로 열고 전부 다 안이라고 돼 있어요. 안이 초안의 뜻이 아니고요. 이게 미니멈 개념이에요. 요 기준만 갖춰라. 그 다음에는 지역 특성이나 지역 학자들의 재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우리 한 장관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충청북도에서 또는 충청남도에서 만든 하천 설계 기준이 통과됩니다. 왜 중앙정부에서 상위 개념을 갖고 하느냐.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릴 겁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요. 식생 문제입니다. 식생 문제 여러분들 혹시 시민단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식생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생가 사회 관리줄에 접어듭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대외사례 중심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 혹시 생물학 하시는 분 계세요? 하천에 우리나라 특히 아시아 모든 지대에 포함해서요. 모든 하천에는 현미경 들여다보면요. 하천구안에 특이구안이 다 있습니다. 특이구안. 이 특이구안이 주는 얼마나 매력적인 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생태계의 연속성 넌센스입니다. 우리 지구가 45년간 이어지는 동안에 모든 지구 변화는 순간순간 이벤트, 캐스케이드 현상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보는 시사점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00년도에 동해안 낙산사 불탈 때에 동해안 산불이 났던 지역입니다. 그 이후에 2002년도에 루사 태풍이 지나간 거예요. 그거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2002년도에 제가
우리 연구소에 지역 담당을 할 때 마침 제가 동해안을 담당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보십시오. 여기에 제가 조사를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고려 말 또는 조선조 초기에 우리 동해안의 기후 변화가 심각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여기 교수님들 와 계시고 기술자 와 계시지만 이런 현상은 우리 공학자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해석 못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이게 사천천, 그래서 여기 삼이천에 그 위쪽에 공동묘지 무너져서 유실됐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상류 지역에 밑에 자갈이고 위에 모래가 뜯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여기 교량입니다. 교량 위에 전부 다 굵은 돌이 다 덮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런 해석을 누가 하천 설계 기준에 있나요? 이게 똑같이 뭐 하면 산사태가 났을 때에 굵은 돌이 앞으로 눈사태 났을 때처럼 또 작은 입자가 뒤로 쌓이는 그 현상입니다. 이 현상들이 우리가 누가 연구하고 있습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지역의 동해안이나 우리 미호강 상류 포함해서 금강 상류에 이런 지역에 해석할 수 있는 기법이 사실 없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 거꾸로 저 한강 하구입니다. 제가 25년간 지뢰밭 속에 지뢰만 4발을 발견했습니다. 지뢰밭 속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게 특히 환경 시민단체 포함해서요. 한강 하구에 이게 섭지라고 해서 국가 섭지를 지정했죠. 우리 2006년도에 하고 난 뒤에 이 현상이 처음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심리적으로 생태적으로 건전한 걸 알고 있었는데 거꾸로 정반대했습니다. 지금 이 장항섭지의 수목대에 의해서 빚어지는 문제가 일단 궁극적으로 생태학의 파괴가 시작된다고요. 오늘 시간상 많이 생략하겠는데요. 여기에 고유 종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밀어 포함해서 심지어 오리 때마저 없어지고 기러기 때만 들어와요. 이런 현상에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질까 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 환경운동연합에 관계되는 자도 오고 난 뒤에 깜짝 놀랍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한강하고가요 절반 이상이 벌써 메꿔졌습니다. 물길이에요. 그러면 현상 그런 현상 어떻게 우리 감당할 건가? 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홍수 한 번 지나면요 여기 23cm씩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수평적으로는 1년에 20m. 제가 데이터를 오늘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해서 문제는 우리 식문학자에 계시겠지만 하천 식생의 처리 과정에 왜 연구를 안 하십니까? 전부 다 분류 생태학만 연구를 합니다. 무슨 종이 있으니까, 무슨 식물이 있으니까. 그렇지 보존하자마자 우리 미호종계 적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미호종계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미호종계를 발견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그 국가에서 돈을 주어서 그분이 발견했습니까? 최기철 박사님이라고 의류 제 원로분인데 고인 되셨습니다. 저도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 제자분들이 여기 미호강에 너무 독특하다 해서 그분이 전북대학교 김모 교수님이죠. 그 두 분이 발견한 거죠. 그런 어떤 현상에 우리가 발품을 팔고 현장에 가서 조사하면요 미호강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또 다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미호종계의 그 서식 환경을 알아냈나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요거는 우리 충청 지역은 거리가 먼데 남해 동해 서해안은 우리 하천 하구가 다 틀려요. 특히 동해안에 가게 되면요, 요게 우리 공학자들도 용어를 모르는 지역학자들 용어인 사치가 있습니다. 사치. 연안 조류가 왔다 갔다 할 때 하천 이제 강 흐름이 있을 때에 동해안에는 요게 길다하게 섬이 이게 도르저 같은 게 형성됩니다. 요게 바로 사치입니다. 요게 커지면은 결국 라군이 형성됩니다. 그런 관계인데 이런 라군 문제를 두고 볼 때 그냥 내버려둬서 여기 수식생도 들어서 만일에 목본유로 바뀌는 순간 강남 중앙시장에 물장애를 식으로 잠겨버립니다. 우리 이게 없기 다행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하천 설계 기준에서 이게 대응이 가능하냐? 100%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이게 우리 공학적인 그 얘기인데요. 하천이 망곡부, 여기 밀양강인데요. 망곡부가 굽어치면요. 여기에 토사가 원심력으로 여기에 거꾸로 역류해서 여기 쌓입니다. 쌓이면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내버려두고
그러나 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하게 되면요, 홍수 소통 단면积 부족해서 제방을 자꾸 높입니다. 이 제방을 이게 자꾸 높입니다. 하면은 제방을 외국인은요, 제방 높이는 정책 전부 다 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방을 높이는 순간 우리 오송권에 보셨죠? 피해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일본에는 제방을 더 샀냐? 절대 안 샀습니다. 이제는요. 원류시켜서 오히려 빨리 물을 빼내는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한다. 또 하나, 오송권에 보셨죠? 제가 미호강에 우리 연선배님하고 조사할 때 제가 자연제방을 발견했어요. 미호강에 빨리 자연제방을 여러분들 옛날 지도를 통해서라도 자연제방을 찾아서 우리 뭡니까? 도로의 접도구역 있지 않습니까? 지시고 이선제라는 걸 발견해서 이걸 빨리 우리 구축해야만이 생태 문제라든지 치수 문제라든지 물 확보, 유랑 확보에 엄청 도움이 된다. 이거는 환경부에서도 지금 재정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섬진강 홍수 났을 때에 섬진강에는요, 그 이선제를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낙동강에는요, 장천제 무너졌을 때에 이선제를 지금도 남겨두고 있어요. 이선제 때문에 물이 넘쳤을 때 홍수 조절 시스템 같이 방파제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미호강의 오송 사고를 우리가 생각해서라도 빨리 우리 이선제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하니까 비가 오면요, 범람입니다. 범람 문제. 이 범람 문제 해결하면 좋은데 우리 해결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게 뭐 저도 4대강에 참여했지만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설계의 또 문제점이, 이 설계 기준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요, 우리는 다 토목공학자들이 머리가 좋아요. 현장에 안 가도 다 할 수 있어요. 책상에서 자를 끌어면 돼야 돼요. 또 수치해석을 하기 때문에 가장 수치해석 해석 잘하는 방법이 함유부의 라운드 처리합니다. 라운드 동그랗게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하천의 함유, 미호강하고 금강의 하류고요, 지형을 보면, 옛날 지형을 보면요, 우리나라 태극마크예요. 그 태극마크를 지금 보존하자고 했다가 그냥 지금 구박당하고 그냥 없애버렸는데, 그 장소에 보십시오. 여기 이제 밑에 거 얘기할게요. 금호강하고 낙동강의 합류점이 여기 달성섭지라는 것입니다. 이 길게 도리지 같이 왜 지류하고 볼비하고 들은 토사량, 유사량, 유화량 다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길게 뻗어나오는 지천사주라는 게 형성됩니다. 이게 독일도 그럴 거예요. 네덜란드 그렇고. 이 반드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걸 없애는 순간에 범람입니다. 범람. 이런 것들이 사대강을 사업할 때 제가 설득을 시켜서 그러면 2개만 하도록 허락해주게 해서 허락받은 게 요게 요 달성 섭지 요 부분하고 저게 그 경북 지금 예천 쪽에 가면 영광이 있습니다. 2개를 허락받았는데 아쉽게도 이게 수장공사분 나 계시죠? 수장공사가 여기 강천보 달성보 하면서요, 이게 통째로 담당을 하게 됐어요. 수장공사 감독관이 이거 뚫어보라 해서 지금 제가 뚫어버렸어요. 뚫어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임진강입니다. 임진강 상류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면 여기 만곡구죠. 여기에 옛날에 이게 김신조가 넘어왔던 이게 하천이 석장처럼 만나서 내려가야 되는데, 책상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이게 직선 뚫어버렸어요. 임진강 물이 나면요, 전 영리 올라갑니다. 이 지역에요, 택지 개발을 하려는데 못합니다. 전부 물이 차서. 여기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가 그럼 우리 설계 기준에 없느냐? 있어요. 있어도 우리는 그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책상에서 수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가 반성경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입니다. 이게 또 한편 하천의 하천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점점 좁아지면서 깊어집니다. 왜? 상류에서 육림이 잘 돼 있어갖고요, 토사가 이제 안 내려와요. 또 중간중간에 횡단 시설물이 있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생기느냐? 한편 아까는 범람 문제지만 여기는요, 옆에 제방이 전부 다 침식돼서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횡단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 과정에 우리가 얘기했던 하천의 식물이 또는 수목군이 무방비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아주 재미있는, 여기 다음에 요게 다음 보여드리겠지만, 요게 섬진강입니다. 섬진강에 소백 산맥 지나고 있는 협착구인데요. 협착구에 여기에 여러분들 수박 냄새 난다 해서 향어라는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올라오는 마지막 기점이 바로 요 난침식대입니다. 난침식대라는 것은 수위가 변동해서 그 이끼가 끼어요. 이끼를 먹으러 오는 게 바로 언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조도라에서 홍수를 빨리 바닷가로 빼야 되니까 이걸 다 차감기로 없애버리죠. 깎아버려. 우리나라 하천은 논영이 지형이기 때문에 이 생물학 하시면 충분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천 내의 강바닥의 불운석점이 주는 생태 가치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특이 종들이 나온다. 미호강도 마찬가지, 미호종기도 마찬가지고. 이걸 아시아인, 또 공학자도 아시아인들에게 이게 바로 조도 관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홍수 에너지를 중간중간에 막아주고 저지해야만이 하구로 내려가서 에너지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설물을 포함해서 생물 서식 환경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그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아주시고, 또 하나, 이게 요런 지역의 하류부, 동일 장소는 아닙니다만은 한강의 아차산 결호왕이 장수한테 죽임을 당한 그 아차산에서 몽촌토성 여기 협착구입니다. 협착구가 딱 지나면요, 이게 바로 모래톱이 형성됩니다. 하중주가 하중도로 바뀌는데, 이게 낙동 해평 지수장도 마찬가지고, 이 장소는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강 개발하면서 없애버렸는데, 뚝도, 잠실도, 무동도, 삼전도, 저자도 전부 이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과연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거리다라는 거죠. 저 시간이 만약 지금 현황만 소개하다 시간 다 걸렸네. 이게 북한강입니다. 소양강입니다. 제가 이 시간상 좀 빨리 할게요. 여기에 보면 이 수단공사 보이죠? 수단공사에서 소양강댐 비폐사량이 연간 1000입니다. 수양공사 맞습니까? 자, 그 토사 생산량이 많은 일본 한번 보겠습니다. 500 이상 넘는 데가 있습니까? 콜라도 가보셨죠? 사함이 형성된 콜라도강. 저도 그 내일 모레 하천 콜라도 조사하러 가는데요. 거기에 콜라도 강만 보더라도요, 300이 안 넘어섭니다. 이 지역이 전부 다 편만기예요. 편만기에서 어떻게 토사 공급량이 1000이 넘어섭니까? 수자공사 여러분들. 이거 저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 한편 우리 내성천입니다. 내성강에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붉은색은 요거는 화강풍화암토입니다. 이 화강풍화암토가 있는 지역은요, 신의 축복이에요. 아까 넉넉한 물, 이렇게 보면, 이 화강풍화암토가 있는 지역에는요, 건강한 물의 상징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이 검버섯이 없어지는 이 장소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시간도 생략하고 요거를 다시 한번 당겨볼게요. 당겨보면 이 내성천의 흰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흰 부분 당기면 여기 보면, 바로 이황 선생님이 옛날에 전라도 김제 쪽에는 먹거리가 풍부한 밭농사보다 논농사의 수확이 4배였는데 경북에는 왜 보리고개 넘길까 고민하다가 이황 선생님이 개발한 장소가 바로 이 꼭지전 다락론입니다. 이게요. 이 장소가 바로 청주가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거죠. 요것도 다음에 청주 지역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극동아시아의 하천 형태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요, 요게 실제 점수는 하천공학자들은요, 하산 변동이라는 해석할 때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실제 점토가 여러분들이 하천에서 보는 사주 형성되고 식생이 들어오는 원인이라는 것을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또 하나, 여기 아까 저게 산지하천 제가 보여드렸죠? 또 아까 하구 쪽에 이 두 양극에 있는 부위는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천 설계 기준이 적용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우리 유체, 여기 좀 어려운 용어이지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청도에서 하천 설계, 충청도지사님이 도장 꽝 찍는 설계 기준을 빨리 만드셔갖고 상류, 중류, 하류 지역에 맞는 설계 기준을 빨리 만드셔야 된다. 저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요 구간이 바로 미호강이 형성된 구간인데, 요 장소가 반드시 자연재방이 있습니다. 자연재방을 찾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요거 제가 설명드릴 게 너무 많지만, 일단 요거 보면요, 연속 성기근 같지만 요거 직선을 끄보면 접선 부분에 항상 변곡부가 있습니다. 이 변곡부에 요게 특히 선상지 부분은 우리 취락 구간입니다. 왜냐면 용출수 때문에 옛날에 천수답이 있을 때요. 그 중간중간에 요 지역이 생태학적 가치도 높을 뿐더러 한편 홍수 관리에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이 과장에 계시지만 미호천 포함했고 건강에 어느 지역에 우리 하천 관리자의 요 주의 또는 요 주의 해야 될 공간인가 찾는 장소가 바로 이런 장소입니다.
자, 어떤 게 있냐. 이런 장소에 보게 되면요. 상류, 중류, 하류가 하천 형태가 전혀 다릅니다. 만일에 이런 장소에 예각이 아닌 직각 들어오면요. 그 장소 반드시 왜? 옛날에 농어촌 공사에서 했던 농수로를 직선화해서 택지 개발, 그러니까 농경지 정비 장소입니다. 이 장소 항상 범람지입니다. 빨리 이 장소는 하고 처리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요거 상류 쪽에 직각 들어올 때는요. 산사태 위험이 항상 있다는 거. 바닷가 쪽에 내려가게 되면요. 하천에 직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임진강의 설계 잘못돼서 문산천이 그런 식으로 범람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이런 설계. 그러니까 하천의 그 지역마다, 하천의 특성마다 하천 형태를 지배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는 제 시간상 너무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만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천 설계 기준이 농수로의 논에 물대기 위한 기준을 하천법에 적용을 했어요. 그게 하천폭 정하는 게요. 요게 Q가 원래는 용수 공급, 저수에서 공급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자연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하천폭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요 중에 꼭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요 지표를 빨리 우리 최소한의 충북도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교수님들 10분 계시기 때문에, 요 지표를 빨리 뽑아내서, 우리 독자적으로 홍수에 안전하고 생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요 지표를 빨리 뽑아내자. 빅데이터를 만들어라. 자, 그 중에 하나가 여기 B/H입니다. 요 B/H가 여기 여러분 해석되지 않고는 미호종계 보존 못합니다. 요것도 다음에, B/H가 30 이상이 돼야만이 미호종계가 살아요. 지금은 식생이 들어오고 번나무 들어오면요, 이게요, 하천폭이 점점 좁아지면서 깊어지면요, 종계나 이런 동작인 게 아니고 다른 잉어 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여기 우리 공학자들 왔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연구원에 입사하는 신입사한테 꼭 묻습니다. 조도 개수가 변순위, 상순위 하면요, 전부 상수라 그럽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상수입니까? 수심의 변수이고, 파이가 이게 강바닥의 모래톱에 변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설계가, 그래서 유지율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이게 설계에 믿습니다. 막 그런 것들 제가 감안해서 우리 미호강 나중에 그 보조를 하는 의미로, 이거 좀 빨리 좀 요건 지나가겠습니다. 자, 요게 미호강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배명순 박사님이 초청해서 강의할 때도 이게 말씀드렸는데, 요거 한번 보입니까? 여기 지형이, 요게 하얀 부분이 보입니까? 요 하얀 부분, 요거 보시죠. 여기가, 요쪽은 표만계고요. 요 위쪽은요, 요거 보면 전부 다 보면 화강 풍화암토입니다. 여기 이상설 선생님의 고향이기도 하죠. 제가 여기 농다리가 있죠. 요 유역이요, 원래는 우리 미호강 유역이 아니었어요. 이 지역이. 요게 뭔가, 요게 복하천하고 청미천이 지난 수계인데, 이 당시에 뭡니까? 저희 중생대 한 100학기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에 석곡 현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음성 거망 가는 길에 이게 융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물이 가지도 못하고 딱 고여 있습니다. 고여 있으면 이게 지금 갇혀있는 큰 저수지였어요. 토사가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이 장소 어느 순간에 이 침실에서 뚫히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는 용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생거지천 사거 용인하듯이 살아생전 진천이 최고다. 왜? 그 당시에는 물이 최고였기 때문에 어떤 가뭄이 와도 물 마르지 않는 데가 항상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우리 진천입니다. 진천. 이 진천에 물이 용출수가 많기 때문에 이 물이 요게 협곡부 통해서 나올 때에 이 따뜻한 물하고 합쳐져서 토사량이 여기 또 많아요. 항포한테. 요게 만나서 교란 현상 일어나는 장소가 물이 수온을 유지해요. 그게 바로 미호종계의 서식 환경입니다. 그게 하이포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주가 있으면 사주 밑에 들어오는 물이 있고요, 위로 흐르는 물이 합쳐가면요, 거기에 동작에 포함해서 미호종계의 치어들이 거기에 몰려있는 이유가 수온이에요. 수온. 그 수온을 치어를 잡아 손에 딱 들고 있으면요, 놓으면은 거푸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예민한, 이런 것들이 미호강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미호강에 대한 특징을 같이 찾아내자. 저 요거 좀 빨리 지나가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연 선배님하고 저하고 이 조사할 때에 조사한 겁니다. 우리 하천 기본계획에는요, 유사랑 여기에 돼 있습니다. 연 선배님 이게 위험한 교랑 위에 할 때에 보죠. 훨씬 더 많다. 미호강의 모래는 여러분들이 아는 이상으로 들어온다. 제가 오늘 미호강에 예민하기 때문에 말을 삼가려고 그랬는데, 미호강 범람 장소에 중규모 화상포라고 모래톱이 지나갔습니다. 모래톱이 지나갈 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3 내지 3에서 물이 튀어오릅니다. 그 병천전 함유부에. 그건 우리는 이게 설계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 충북 도청에서 설계 기준 따라 안 만들지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우리 조사했던 것을 귀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고, 자, 요것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에 우리 미호강을 어떻게 한번 보겠습니다. 식생, 이게 금호강입니다. 신천 함유부인데 여러분들 보기 좋습니까? 누가 하천 강 흐르는 저수로에 버드나무가 들어옵니까? 이거는 하천 관리 직무유기예요. 왜? 여러분들 맹글로브 있죠? 버드나무는 뿌리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요 산소가 직접 뿌리 속으로 물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들 정발 아닌 정산액 있지 않습니까? 나무통에서 엄청나게 물을 뽑아내 버려옵니다. 이게 건천하의 시작이 버드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양재천, 안양천 하고 난 뒤에 물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근데 함부로 버드나무, 갯벌을 심어서 안 된다고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연 교란에서 들어오는 게 어쩔 수 없지만 인위적으로 심어서 안 된다. 오히려 대구이도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천에 물론 순기능, 역기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필요한 것은 우리 미호강의 하천의 모습이 뭘까를 생각해서 우리 순기능을 택해서 관리하면 된다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지금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고 여기에 식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식물 종이 천이 돼서 수목으로 나타났을 때는요, 물론 하반님하고 다릅니다. 강바닥에는 심각하게 우리 검토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환경부 옛날 10몇 년 전에 하도 유격하는 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천의 수역이 된 것이 유격으로 바뀌니까 물고기뿐만 아니라 곤충까지도 종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육지에서 보는 종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뭡니까? 버섯나무가 지금 강바닥에 들어와 있어요. 느티나무까지. 그게 하천의 모습일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 들이지 않고 효율적 관련 방법을 대책으로 세워놨습니다. 자, 이걸 제가 은사님의 연구 내기죠.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제주도에 하천 모습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용암 통로, 현무암이 도중 가장 딱딱합니다. 용암 통로가 지나는 장소가 하천입니다. 그러면 거기 용암 통로라는 의미를 알고 하천을 접근했는데 그게 육지 설계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이런 지형이 우리나라에 임진강하고 북한의 압록강 세 군데가 있어요. 또 아대이아시피 동해안 이런 문제, 이런 하천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게 결국 교란 문제니까 생태적인 항상 끊임없는 교란이 일어나야만이 종의 단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제가 전 세계에 지금 해외 학회지에 실리고 해외 일본의 정책으로 채택된 리 이론이 접니다. 여기에요. 자, 요거 마지막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하천 내에 처음에는 이렇게 경관적으로 호평을 받다가 알고 보니까 지형 변화 일어나면서 결국은 식생이 고유 종들이 없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결국 유격에서 들어온 종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종속되는 동식물 들어온다 이거예요. 고란이 들어오고 이런 모습이 하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양 숙부종이도 마찬가지예요. 교란종이지 그게 희귀종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결국은 빨간 표시, 여기에 이렇게 천이 가지고 보이는 빨간 표시가 이 동물상뿐만 아니라 저수 동식물도 마찬가지로 이게 물리 기반의 공학적인 부분이에요. 이걸 공학학자하고 생태학자들이 융복합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벽을 사고 너네 조사 우리는 못 믿겠다 이게 아니고요. 서로 손을 맞대고 융복합 해야만이 알아낼 수 있는 이론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문제가 이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10년 동안은요, 정비를 해버리면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법적으로 책임을 안 져요. 법적으로. 그래서 중간에 하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하천환경 촉진 사업이라고 제가 제안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비법정 사업으로. 또 하나, 유지 관리는 강조하고 이런 문제에 양적 안정 하도에서 질적 안정 하도로 가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게는 가까운 일본에도 또는 이게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하천 내에 홍수 에너지 문제다.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돼? 이게 저지시킬 수 있는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어느 부분이 말씀하시던데 천변 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자는 얘기고요. 이게 하천의 유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적응 관리 제때제때에 효율적으로 고비용 지향하고 저비용으로
그 효용성을 높이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제가 이게 뭐 지금 그 25분 동안 발표하라 해서요, 뭐 둘 수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토론 시간에 발표 주시면요 더 재미있는 것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 배명수입니다. 앞서 우리 이상희 박사님께서 2시간 가까이 되는 강의 훈련을 짧게 지역적으로 해주셔서 많은 도움도 되는 한편 머리가 좀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지역에서 미호강을 접하면서 연구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미호강 하면 예전에 이 모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모래가 굉장히 특징이었어요. 한 30-40년 전에만 해도 어디 가나 이런 모래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극히 일부 지역만 저런 모래를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주로 이제 아까 유격화라고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된 지역들을 보면 보가 있는 지역 밑에는 항상 그런 숲풀이 이제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하고 이 하산 구조, 그러니까 이제 유격화죠. 유격화하고 굉장히 큰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이 미호강, 우리 충청북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호강에서 충청북도의 역할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호강을 이해하려면 충청북도의 상황을 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반은 한강수계에 있고요. 반은 금강수계에 있습니다. 거의 뭐 50%씩 되어 있는데, 금강수계에는 이제 이 대청호가 있고요. 한강수계에는 충주호, 그 다음에 괴산댐 이렇게 있어서, 이 댐하고도 또, 근데 이제 미호강은 댐이 없죠. 댐이 없는데, 이 충주댐과 대청댐에 영향을 많이 받는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댐이 2개가 있고 작은 댐이 있지만 미호강에는 댐은 없지만 이 2개의 댐에서 우리가 물을 공급받고 있어요. 좀 전에 보셨던 이쪽 미호강 중에서도 미호강은 금강수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충주댐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음성, 진천, 증평, 괴산 일부 지역까지. 그래서 금강수계인데 상수원은 한강수계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청호는 이제 이쪽 금강수계에 있는 청주시, 또 세종시를 비롯한 이런 지역들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호강 내에서 물을 얻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나머지 댐들에서 물을 공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호강에 물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또는 미호강에 홍수가 져서 물이 너무 많다. 물이 너무 많다는 얘기 별로 안 하지만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할 때 정말로 부족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족한 거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호강의 자체적으로 미호강 내에서 우리가 물을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부족하겠지만 지금은 미호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 미호강 위협 바깥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미호강 자체에 대해서 어떤 물이 부족한 거지, 어떤 목적에 사용하려고 하기에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지,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지역은 아까 댐이 있기도 하고요. 또 댐으로 인한 규제 때문에 그 규제 덕분에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수질도 깨끗합니다. 수생태에 대한 부분도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오염물질 배출, 특히 수질과 관련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 보면 대부분 미호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충청북도에는 물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강과 금강수계 이슈들을 살펴보면 금강수계에는 대부분 미호강 유역에 이슈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북도는 댐 상류, 이제 괴산댐까지 포함해서 달천의 괴산댐까지 포함해서 60% 이상이 댐 상류예요. 댐 상류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이외의 지역의 개발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미호강 유역인 거죠. 미호강과 한강의 청리천인데
이 미호강과 한강의 청미천은 가장 수질 오염이 심한 지역이고 수질 관리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댐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는 항상 댐 상류 지역의 어떤 피해가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상 심리에 의해서 이 미호강 유역의 개발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또 재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업단지 폐수, 산업단지 시설의 경우도 미호강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당연히 자연인적 오염이 될 수밖에 없고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축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수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큰 사고가 있었지만 불과 6년 전 2017년도에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하차도에 대한 그 사고는 없었지만 이때도 작년과 비슷한 강우와 비슷한 강도의 강우와 비슷한 양의 그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이 침수가 돼서 한 2명 정도가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때 이 미호강 유역 주변에 침수가 많이 됐어요. 이번에 침수가 됐던 그 군평 지하차도 주변도 항상 거기가 침수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미호강이 넘쳐서 침수가 되는 게 아니고 미호강물이 차올라서 그 옆에 있는 병천천이나 또 유역내에서 그 유역내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침수가 되는 지역이었던 거죠. 이때는 지하차도가 건설되기 전이었습니다. 이 2017년도 이후에 이제 지하차도가 건설이 됐는데 이때도 침수가 됐었는데 그 침수가 되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인지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알고 있었죠. 근데 그런 지역이라면 저도 이제 의아스러운 게 왜 거기 지하차도를 놨지? 차라리 지상 육교라든지 아니면 지상으로 하는 그 가교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침수가 되는 부분은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300년 빈도, 뭐 500년 빈도 얘기를 하지만 불과 6년 전에 2017년도에 비가 그렇게 내렸고 또 2023년도에 300년, 500년 빈도에 또 비가 내린 거예요. 앞으로는 더 자주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염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호강 유역이 충청북도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맘 놓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염원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호강 유역의 하천을 답사를 해보면 미호강 상류 지역은 보통은 상류하면 물이 깨끗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미호강은 특이하게도 상류가 더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인 것 같아요. 이제 미호강 본류인데요. 본류에 이 발원지부터 한 10여 킬로까지는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기가 힘든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사진들은 환경부에서 매년 총량 관리를 하면서 오염원 조사를 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리 단위로 조사를 하는데 그 오염원 조사에 잡히지 않는 오염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량 관리를 벌써 20년째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오염원들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하천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그 오염물질들, 뭐 소각하는 거,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이 하천은 바닥이 이제 시커먼데요. 왜 이렇게 시커멓게 됐을까 하고 좀 파보니까 바로 밑에는 또 이렇게 갈색이 있는 거예요. 모래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 주민이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걸 보고 오셔가지고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봐서 말씀을 드렸더니 저 위에 올라가 봐라. 그래서 한참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지금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뚝을 쌓은 건데 여기에 이제 매립을 한 거예요. 뭐가 매립되어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매립된 데 바로 밑에 봤더니 이렇게 시커먼 이제 침출수가 새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곳곳에 널려 있고요. 소로천이라고 있습니다. 미호강으로 바로 들어오는 소로천인데 소로리 범피가 발견된 곳이기도 한데 여기 상류에 보면 이렇게
가축 분뇨가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문제고 오염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나 농민들은 저게 전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렇게 해왔고 저게 뭐 어때? 그냥 퇴비잖아. 그 퇴비로 쌓아놓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류쯤에 내려가면 이렇게 이제 하천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고, 이 하천은 그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서 지역에 있는 기업이 그 돈을 대서 이 소루천 살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하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 이외에 이제 무심천 상류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육장들, 불법 사육장들, 무심천 변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가축을 기르는 그런 모습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건 조사할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조치원에 있는 조천의 한 다리,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는 발견하지 못하거나 오염원으로 잡히지 않은 것들이 이제 널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예전에는 그 아까 이제 이상희 박사님께서 진천의 물이 좋다고 했잖아요. 깨끗하다고 했잖아요. 상류는 이제 미호천 상류가 음성인데, 음성에서 안 좋은 물들이 내려오다가 진천을 지나면 수질이 좀 개선이 돼요. 그리고 이 여천보라고 하는 보를 지나면 보 이후로 또 다시 또 수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진천 입장에서는 여천보가 진천 밑에 이제 거의 끝에 있는데, 이게 이제 애물단지인 거예요. 그나마 상류에서 수질이 안 좋은 물이 내려오는 걸 진천에서 노력을 했던 진천의 어떤 특성이긴 하든 수질이 깨끗해졌는데, 그 농다리를 거쳐서 밑에 있는 여천보쯤에 갔더니 이 보에 의해서 수질이 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 보 바로 밑에 총량관리 수질 측정망 지점인 미호 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호 A는 진천군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목표 수질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천군, 음성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청주시, 농어촌 공사가 많이 고민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 보를 없앨 수가 없어서 보에 이제 구멍을 3개를 이제 뚫었는데, 그것이 이제 곧 막히죠. 구멍을 뚫어도. 그래서 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미호천 상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가 오는 거 잘 안 보이는데, 비가 오는 날씨, 비가 많이 내리는 그때였어요. 근데 어떤 여기 왜 이제 공장이 해놨는데, 여기에서 폐수가 막 방류가 되는 거죠. 이 사진으로서는 잘 안 보이는데 물이 이제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다가 물이 검은색을 띠길래 이제 가본 거죠. 뭐가 있지 위에? 근데 이 옆에 있는 하천들은 물이 이제 갈색이에요. 비가 오면 흙탕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갈색을 띠게 되는데, 여기만 이제 시커멓게 돼서 가봤더니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비가 많이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천조사는 비가 올 때 잘 안 가잖아요. 주민들 하천조사 할 때도. 그래서 발견하기 힘든 부분인 거죠. 이런 것들이 종종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수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아까 교수님께서 저수지 말씀하셨는데, 저수지를 잘 활용하는 굉장히 좋고요. 저수지가 지역의 어떤 자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저수지에 대한 관리가 저수지 수채, 물이 있는 이 수채만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활용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주변도 같이 계획을 해야 된다. 주변에 어떤 오염원이 있는지 그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여기에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 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9월 7일 날 여기 이제 하얀 것들이 물고기들입니다. 물고기들이 떼의 죽음을 당해서 폐사가 됐는데, 그래서 한 3일 지난 다음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이제 이런 것들이 물고기들이에요. 더 큰 물고기들도 죽어 있는 걸 직접 확인했는데, 여기 보시면 바닥이 완전히 뻔입니다. 근데 전에는 이게 그렇지 않았대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 여기에다가 구초식물들도 심고 여러 가지 조경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너무 맨사가 심하고 물고기들이 폐사를 해서 원인 조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저수지 상류고요. 이제 저수지 이제 수문이 있는데,
요 위쯤 올라갔더니 굉장히 시큼하고 안 좋은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 위에 이게 이제 작은 산업단지인데 그 산업단지에 가죽계통의 어떤 공장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거기서 내려오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뭐가 원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저수지 수문에서 이제 원료가 가지고 물을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 원료 되는 게 물의 색깔인데요. 이게 햇빛에 비쳐서 이런 색깔이 아니고 원래는 이런 짙은 초록색, 갈색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거죠. 또 화학 물질이라든지 뭐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미호강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호강은 인구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목표 수질이 총량관리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고요. 지금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까지 자료인데 그래서 2014년도인가 5년도부터 이제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 중심의 어떤 유역관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시도를 해왔고요. 그것을 이제 금강유역청에 건의해서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조사 사업의 명목으로 이 유역 주민 참여형 유역 관리를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행정에서 그 곳곳에 숨어있는 오염물질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오늘 행정력이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비가 올 때 무단 방류를 하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유역을 관리를 하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유역관리 3.0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했던 거고요. 이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들이 그때 발견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민 하청관리단을 모집을 해서 각 주민들로 하여금 2kg에서 3kg 정도 담당을 줘서 한 달에 2번, 2주에 한 번 정도씩 모니터링 기록질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관리 통합 물관리라고 하잖아요. 어렵게 통합 물관리를 시행했는데 저는 그게 과연 진짜 통합 물관리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부처 간의 통합에 그치지 말고 그 사회 전체의 어떤 통합이 돼야만 진정한 통합 물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일본의 가스미 가오라라고 하는 호수의 아사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가스미 가오라라고 하는 호수도 1960년대 굉장히 수질이 안 좋아져서 고민하던 차에 거기에 노랑어리 연꽃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작은 시민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작됐던 운동이에요. 그 연꽃이 자꾸 죽으니까 연꽃을 좀 살려서 그 연꽃을 한번 부활을 시켜보자라고 했던 운동이었는데 초등학교하고 시민단체가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그 유역사회 전체가 지금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단지 환경뿐만 아니라 교통, 관광, 산림 또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 관련된 부서와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이 가스미 가오라 호수의 아사자라고 하는 노랑우리 연꽃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림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교통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관광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추진 중이고요. 여기에는 앞으로 100년 후에 그 지역의 따오기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긴 호흡의 목표를 수립을 해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지금 되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우강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물이 흘러가는 그 수로, 강에 대한 얘기만 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산업단지, 그 다음에 가축분뇨 얘기를 하는데 그 가축분뇨와
산업단지하고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여기에 끌어들이고 참여시킬지에 대한 부분은 거의 고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합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환경뿐만 아니라 수자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산림, 축산, 농업, 산업까지 다 아우르는 진정한 지속 가능한 위협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차원의 통합물관리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환경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환경 보호라고 하면, 환경을 보존하자고 하면 지역에서는 우선은 거부감이 듭니다. 또 우리 지역에 어떤 규제를 하겠지. 특히 이 충북의 경우는 대청호에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 관리를 한다, 유치원 관리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경계를 하고 경계심부터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환경을 보존해서 그 지역 주민이 환경 보존하는 게 그 지역 주민의 삶과 또는 경제적이가 됐든 그다음 다른 삶의 질이 됐든 하등에 연관이 없고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양의 경우는 바다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어족 자원을 풍부하게 해서 소득에 긍정적 효과를 주죠.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긍정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대청호나 미호강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보존과 미호강 보존과 그 지역의 경제적이 됐든 삶의 질이 됐든 그 지역의 삶과 연계를 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끼리의 유익에 그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 관리를 잘 하는 지역에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환경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이득이야 라고 하는 인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사례로서 하나가 대청호 상류에 소화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있는데 이제 옥정천, 예전에 옥정천이었습니다. 지금 소화천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여기도 대청호 상류임에도 불구하고 가축 분뇨 때문에 항상 고민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가축 분뇨 이제 퇴비 나눔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퇴비 나눔 지원 사업이 뭐냐면 축산 농가에서 그동안 가축 분뇨를 자기들이 아름아름해서 이제 처리를 했던 거예요. 그걸 퇴비 자원화 센터에 가져가서 퇴비를 만드는 농가도 있지만 그게 귀찮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내가 경영하는 밭에다가 뿌렸던 거죠. 제대로 발효하지도 않고 또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거죠. 그랬던 것을 이제 퇴비 나눔센터로 가지고 오면 거기서 퇴비를 만들어서 유기농 퇴비를 만들어서 그걸 축산 농가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1톤을 가져오면 그 중에 20%를 퇴비를 만들어서 그 축산 농가한테 주면 그 축산 농가가 자기가 그걸 쓰든지 아니면 그걸 이웃 농가한테 파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이제 문제점도 있습니다. 오염을 유발시키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차원의 부정적인 그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퇴비 공장에 그 지역에 2,500톤 정도만 매년 들어오는 것이 17,000톤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평상시 같으면 2,500톤만 들어왔는데 그 나머지 한 14,500톤이 그냥 부러졌던 거죠. 그 지역에. 그래서 그거를 양성화시킨 거죠. 양성화시키면서 정식으로 퇴비를 만들어서 다시 나눠주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주민들도 좋아하고 축산농가도 좋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했던 결과적으로 이게 옥정천인데요. 옥정천 일부 지역, 요 지역만 그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상류는 이제 또 충청 남도이기 때문에 시행을 안 했는데 이 지금 옥정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서화천의 상류에 추풍천이 있고요. 또 삼곡천이 있는데 이 두 지역의 수질은 이게 2018년도부터 17년도부터 했는데 이 3개년 동안 수질이 오히려 안 좋아졌죠. 이 상류 지역은. 그런데 이 옥정천이라고 하는 이 수질 측정 지점은
수준이 좋아졌습니다. 이 지역에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 지역에 뭐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변화라고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14,500톤 정도의 가축 분열을 양성화시켜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나눠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지역 사회와 같이 통합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위협관리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미호청 관련해서 주민참여형 위협관리 연구를 하면서 타 지역 또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성공적인 위협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형이나 주민 주도형으로만 가서는 안 되고 정부와 주민이 같이 협력을 하되 주민이 주도를 하고 이 행정이나 정부에서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줄 때 가장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사례에서 밝혀졌고요. 그 성공 요인 중에 요인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현장 중심의 맞춤형 활동, 또 그런 성공한 그 하천이나 유역의 경우는 항상 헌신적인 리더가 있었다.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를 했다. 그 다음에 큰 유역이 아니고 작은 유역 단위로 활동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큰 성공이 아니고 마을 단위로 아니면 소하천 단위로 작은 성공도를 계속 해오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도 하니까 할 수 있네? 그런 효능감을 느끼게 해서 참여의식을 계속 높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재원이 확보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상호작용. 어느 한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행정과 그 전문가 그룹들과 이런 단체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위협 협의체를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천 보호와 경제 발전이 같이 조화를 이뤘다. 그러니까 환경만 계속 강요해서는 이거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자. 그러니까 아까 일본에서처럼 뭐 20년 뒤에 황새가 돌아오겠고 100년 뒤에 따오기. 이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한테는 명확한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BOD 3.0, 뭐 TOC 얼마, 이거는 우리는 전문가들이야 쉽지만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참여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벌물 야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목표도 좋은데 가스미 가오라 프레드처럼 명확한 목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긴 호흡으로 진행하자. 이건 긴 호흡은 오랜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학습하고 그 지역의 유역 공동체가 역량을 키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자는 거죠. 그런 성공 요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선 방향입니다. 그 미호천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거냐. 미호강 유역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미호강에 대한 가치를 좀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상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보면 많은 역사적인 거나 아니면 지질학적인 가치가 굉장히 큰 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만 계속 강조할 것이 아니라 또는 지역의 어떤 경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역 환경과 그 다음에 경제와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서 이 미호강을 끌고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미호강 지역 사회가 같이 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대청호 상류를 이렇게 끌고 가자라고 해서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서 제안을 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가치 발굴을 미호강에서 미호강 주민들이 발굴하고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과 관련된 문화를 좀 육성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렸을 때 물과 관련된 추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천에 또는 댐에 호수에 거의 가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물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한테 하천을 깨끗하게 해야 돼. 거기 물고기를 보존해야 돼. 라고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미 예전에 물과 관련된 문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충북의 경우는 삼파수도 있고요. 달래수도 있고 초정 방천수가 있는 그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가지고서 물 문화를 육성을 시켜서 물에 대한 관심을 지역 사회가 가질 수 있게끔, 그다음 다음 세대가 아, 물은 정말 소중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본의 경우는 일본 명수 백선을 선정을 해서 기념비도 만들고 그 명수를 이용해서 와사비 농장을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와사비를 가지고서 농산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지금 상태에서 물에 대한 관심을 끌을 수 있는 것은 물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구호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물과 관련된 문화를 육성해서 발굴해서 육성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 통합만, 충북만의 어떤 미호강 이선희 박사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충북만의 또는 미호강만의 통합 물관리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미호강 프로젝트는 그대로 가고요. 진짜 통합 물관리, 그 지역 사회가 전부 다 통합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계획을 한번 수립해봤으면 좋겠고요. 그걸 수립하기 위한 어떤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가 필요하겠고,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영양개발기법을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장을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안 되잖아요. 저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게끔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관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다면 앞으로는 주민 주도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되겠다. 다행히 충북도에서 올해부터 그걸 하신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굉장히 환영할 만한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출발했던 여러 가지 하천 살리기나 유역 협의체가 문제는 몇 년 지나고 나면 관에서 그걸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하기 좀 뭐 아닙니다만 관의 입맛에 맞게 하는 사업들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지원을 해주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